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 지난 전차시의 송대에 이어서 세계 제국을 건설하였던 몽골 제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같이 풀어보면서 빈칸 채워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52쪽을 펴주시고 학습지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3세기 초에 들어서 테무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테무친이라는 사람이 여러 부족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던 몽골족을 이 유목민들을 통합을 해서 통일을 하고 칭기즈칸의 추대가 됩니다. 우리가 전하 왕을 왕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런 몽골 제국의 대표 왕을 칸이라고 불렀어요. 칭기즈칸의 추대가 되고요. 이 칭기즈칸은 일단 몽골족을 흩어져 있던 몽골족을 유목민들을 통일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떠한 체제로 그들을 구성을 하고 정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시행한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천호제인데요. 칭기즈칸은 천호제를 통해서 몽골 울루스를 구성을 했어요. 천호제가 뭐냐 하면은 유목민들을 각 1,000호씩, 1,000호씩 나누어서 그 나눈 1,000호의 장을 한 명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0호장에게 맡겨버렸어요. 그 1,000호를, 1,000호를. 그리고 그 밑에 100명마다 100호장, 그리고 10명마다 10호장 이런 식으로 권한을 주고 임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명을 해서 몽골 울루스를 구성했습니다. 또 선생님 울루스가 또 뭐예요? 이렇게 말이 어려워요 할 수 있는데 유목민들의 단어이기 때문에 몽골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루스는 뭐냐면 원래 울루스라는 소리는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을 뜻하는 몽골어예요. 몽골어인데 후에 이게 천호제를 통해 정비가 되면서 이렇게 이런 집단이라는 큰 영역이 되었고요. 결국은 국가를 뜻하는 단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몽골 울루스 하면은 뭐 집단, 국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해왔고 결국 몽골 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몽골 제국도 이 칭기즈칸이 어디까지 정복을 했냐면 서아시아뿐만 아니라 폴란드랑 헝가리 국경까지 계속 영역을 서쪽으로 완전 다 확대를 해가지고 유라시아 대륙을 거의 다 아울렀어요. 그래서 유목세계 기존에 있던 몽골, 유목민 세계뿐만 아니라 농경 세계까지 포함해서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을 했는데 이게 영원하지 못합니다. 칭기즈칸이 죽은 후에 몽골 제국은 분할돼요. 영토가 그 아들들한테 나눠져서 상속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여러 울루스로 제국이 분열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몽골이랑 원나라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몽골 제국 하면은 그 집단, 종족을 말하는 거고요. 원나라는 이들이 세운 나라라고 해요. 칭기즈칸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원나라는 아니었어요. 원이라는 이름을 갖진 못했어요. 그냥 몽골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쿠빌라이라는 사람이 원나라를 만들어요. 국호를 만들고 원나라를 세우고 베이징을 도읍으로 해서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도읍지를 베이징이었는데 대도라고 불러요. 대도. 원나라의 수도는 대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남송과 대리를 멸망시키고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거는 유목민족 최초로 물론 유목민들이 우리 그 위진남북조 시대 배웠잖아요. 오호들이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잖아요. 화북지방을. 하지만 그것은 화북지방에 한한 것이고 이렇게 중국 전역을 통일한
유목민족은 최초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중국 전역을 지배를 했고요. 쿠빌라이는. 그 다음에 하지만 이런 원나라도 결국 멸망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일단 점점 갈수록 황희 계승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왕위를 놓고 계속 분쟁이 일어났고 지배층의 굉장한 사치와 낭비가 심했다고 해요. 당연히 재정난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계속해서 농민들한테, 백성들한테 세금을 계속 거두고 교초를 남발했어요. 교초가 뭐냐면 지폐를 말하는데요. 이 칸에 몽골 제국 황제의 도장이 찍혀 있었던, 서명이 찍혀 있었던 그런 지폐입니다. 이게 계속 남발하니까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물가는 계속 폭등해버리고 이 와중에 백년고도의 중심이었던 홍건족의 반란이 발생을 하면서 결국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게 멸망을 시킨 주요 인물이 누구냐 했더니 주원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중국 역사에 조금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 주원장이 나중에 건국한 나라가 명나라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주원장에 의해서 멸망을 하면서 칭기즈칸이 이제 시작하고 꿈꿨던 이 거대한 몽골 제국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원나라가 어떻게 중국을 이렇게 지배를 하였나? 중국을 지배하고 중국을 전역을 통일한 것은 쿠빌라이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중국을 지배했나?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53페이지를 펴주세요. 일단 원나라는 중국을 지배하려면 원나라는 유목민들이잖아요. 기존 중국의 전통적인 제도들, 잘 정비되고 있었던 그 제도들을 채용하기는 했으나 뭐 관료제나 주연제 같은 시스템들이요. 하지만 원나라는 몽골 제일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결국 제일인 것은 몽골 사람인 거예요. 몽골 제일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소수의 몽골인이 정부의 고위직을 전부 다 독점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생목인이라는 단어 보여요? 이게 뭐냐면 뜻이 뭐래요? 중국 원나라 때 외국인을 통틀어 이르던 말이래요. 유럽이나 그러니까 서방계에서 온 외국인을 말하는 건데 이 생목인도 우대를 했어요. 어떻게 우대를 했냐? 재정 업무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이 원나라의 재정 업무를 담당했고요. 그 다음에 그 기존에 금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한족이나 이런 기타 민족을 한인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남송의 아래에 있었던 한족을 남인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결국 꼭대기에는 몽골인이 있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몽골 제일주의라고 합니다. 결국 꼭대기에는 몽골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에서 말했듯이 생목인을 굉장히 우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정관리를 맡겼어요. 그리고 이들은 외국인들이니까 당연히 언어도 잘 할 수 있겠죠. 그 지역의 말을. 그래서 외교나 통상 분야에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생목인을 우대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남송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런 남인들이 굉장히 차별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원이 중국을 지배할 때 과거제가 폐지되거든요. 이게 나중에는 부활을 하는데 거의 끝무렵에 가서 과거제가 다시 부활을 하기 때문에 유교를 준비하고 공부하고 경전을 공부하는 이런 사대부 계층은 과거제가 아예 없으니까 등용 분야에 막혀버린 셈이 되겠죠? 그래서 사대부 계층이 몰락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원대의 경제와 문화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원대 경제와 문화에서는 이 원대에도 일단 농업 생산은 굉장히 장려를 했어요. 농업을 장려했고요. 그 다음에 목화 재배가 굉장히 확대되었어요. 전국으로, 중국 전역으로 확대가 돼가지고 면직업이 굉장히 발달했다 합니다.
그리고 지주 전호제도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상업적인 측면을 보면은 이때 동서교류가 굉장히 활발했어요. 생목인을 우대해서 외교나 통상 분야에서 잘 활용을 했기도 했고, 그리고 대운하가 이때 수리가 돼가지고 교류가 조금 더 활발하기도 했고요. 육로와 해류를 통해서 여러 곡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운송이 되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니까 교초라는 지폐를 발행을 해서 조금 더 교역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서민문화도 굉장히 발전을 하게 돼요. 서민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 특히 현재 연극을 이때 뭐라고 했냐면 원곡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의 연극입니다. 연극. 원곡이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대표적인 작품으로 서상기, 비파기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서민문화가 굉장히 발전하였고 또 이때 특징적인 점이 원대에는 모든 종교를 모두 인정을 합니다. 허용을 하고 환용하는 이런 정책을 했기 때문에 뭐 티베트 불교였던 라마교, 이슬람교, 경교, 로마 가톨릭 같은 크리스트교까지 전부 다 허용을 합니다. 보호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어우러지고 있었다. 이런 문화가. 그 와중에 농업과 상업도 장려되었고 여기서 특징적인 점은 원대에는 지폐를 발행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교초이다 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계를 아우르는 교역망과 동서문화의 교류. 우리 이 몽골 제국 원나라를 배우려면은 동서문화의 교류라는 단어가 항상 따라다녀요. 이때 원나라가 굉장히 넓은 지역을 통치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이때 교역망이 굉장히 확장이 되는데요. 몽골 제국이 등장을 하면서 국경이 소멸되고 그동안 여러 나라들이 있었던 그런 국경들이 다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이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큰 교역망이 형성되면 당연하겠죠. 그러면서 유라시아의 동서교류가 증진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원활하게 이런 광대한 지역을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바로 이 제도를 통해서 가능했다고 해요. 바로 역참제입니다. 역참제를 실시를 해서 이거는 전국에 역참이라는 것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참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관리나 뭐 이런 수송, 물자의 수송이 전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중앙의 지배력이 이 역참을 통해서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이렇게 지방까지 잘 이어질 수 있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항저우에서 대도까지 수도인 베이징을 말한다고 했죠. 대도까지 수로를 연결해서 해상운동이 굉장히 활발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욱 도시가 발전하고 상업이 발달했다고 했는데 바로 대운하를 정비했다고 합니다. 이때 그리고 동서문화의 교류하면 바로 이 상업이 발달을 당연한 수순이겠죠? 그래서 이슬람 상인이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해요. 이 시기에 이슬람 상인이 원거리 무역을 주도를 했고 교역망 확대에 기여를 해서 이때를 바로 몽골의 평화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문화가 동쪽에는 몽골이, 서쪽에는 이런 서역 상인들이 어떤 문화들이 교류가 되었나, 어떤 사람들을 통해 이게 이렇게 교류가 되었나고 봤더니 일단 외국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당시 교황의 사절이었던 선교사 카르핀이라는 사람도 왔다 갔고요. 그리고 베네치아,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죠. 베네치아의 상인이었던 마르코 폴로라는 유명하죠.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도 왔다 갔고요. 여행가였던 이 사람은 모로코 출신이었는데요. 이븐 바투타라는 사람도 다녀왔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다양한 문물이 교류가 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물건들이 이때 전파가 되는데요. 바로 중국의 화약, 그리고 나침반, 인쇄술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게 중국의 문명들이 서양에 전파가 되었고 또 받은 것도 있겠죠. 이슬람의
이런 천문학과 수학 같은 이런 학문들이 중국에 전부 전파가 되었고요. 이때 곽수경이라는 한 관리가 사람이 이슬람에 이런 천문학과 수학이 들어왔잖아요. 이때 이슬람 역법이 같이 전래가 되거든요. 이것을 받아서 중국 이 원나라에 역법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수시력이에요. 그리고 중국의 회화가 페르시아의 세미라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나라 하면은 몽골 제국부터 원이 만들어지고 이런 몽골 제일주의에 입각해서 이런 정책을 취했고 경제가 일했고 다양한 문물이 교류가 되었다. 이를 지탱하는 것은 역참제와 대운하였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좀 풀어볼게요. 학습지 뒷장 열어주시고 그리고 교과서 53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자료 1을 봅시다. 자료 1을 통해서 몽골 제국의 역사적인 의의를 말해봅시다. 역사적 의의는 뭘까요? 자, 자료 1이 뭐지? 잠시만요. 선생님 확인 좀 해볼게요. 자료 1은 52페이지에 있는 지도네요. 그 지도를 보고 역사적 의의를 말해봅시다. 지금 몽골의 제국의 크기가 엄청 크고요. 폴란드에서 헝가리까지 국경을 맞닿는 곳까지 지금 확장을 했습니다. 몽골 제국은 그럼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거란이 세운 요나 이 금나라는 화북 지방의 일부를 지배하는데 그쳤지만 몽골 제국은 달랐다 이거죠. 몽골 제국은 남송이랑 대리를 멸망을 시키고 어디를 지배했다? 중국의 전역을 지배했다. 그래서 어디까지 진출했죠? 동해뿐만 아니라 폴란드, 헝가리 국경까지 계속 확대해서 결국 유라시아 대륙을 아울렀다. 그래서 몽골인이 있던 이 유목세계뿐만 아니라 농경세계까지 통합하는 대제국을 건설하였고 전국에 뭐를 설치했다? 역참을 설치해서 동서문화 교류에 기여하였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료 2를 참고해서 한족의 지위가 낮았던 까닭을 말해봅시다. 자료 2는 원의 인구 구성 관련된 내용이네요. 한족이 도대체 왜 지위가 낮았을까? 왜예요? 몽골은 몽골 제일주의 원칙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거에 따라서 몽골인 아니면 서방에서 온 생목인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한족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은 하급 관리만 할 수 있었다고 해요. 또 과거제가 폐지되었다가 거의 끝 무렵에나 돼서야 부활하기 때문에 이런 한족의 사대부 계층, 이런 한족의 합격자 정원이 굉장히 적었고 사대부들이 몰락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원대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쿠빌라이가 어떤 정책을 펼쳤어요? 네, 불교, 라마교, 도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등 대부분의 종교를 보호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었어요. 자, 넘어가서 얘가 빈대인가 보다. 자, 넘어가서 자료 3을 통해서 역참 설치의 목적과 효과를 파악해보자.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데가 다 역참이에요. 이 역참을 통해서 이런 사절이 운송이 되고 왔다 갔다 하고 물자들이 운송이 되는 건데 역참 설치의 목적이 뭘까요? 목적은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각 지방으로 가는 도로에는 뭐 여기 25에서 30마일마다 역참이 설치되어 있는데 명령을 기다리며 대기 중인 말이 있다. 전령들은 온 사방으로 파견되며 하루거리마다 숙박수와 말들을 찾을 수 있다. 가면서 쉬기도 하고요. 말을 바꿔 타기도 하고요. 여러 지령들을 전달받기도 하고요. 이런 역할을 했겠죠. 이분 바투타가 여행자에게는 중국이 가장 안전하고 좋대요. 종이 쳤네요. 잠깐 기다립시다.
전국의 모든 역참에는 여인숙이 있는데 관리자가 몇몇 기병과 보병을 데리고 상주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을 파견해서 다음 역참까지 안내하고 안내자는 전원이 도착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온다고 해요.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운영이 됐죠. 그러면 이 역참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하고 봤더니 제국을 원활히 통치하기 위해서 교통료를 정비했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전국에 역참을 설치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역참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왔는가? 이 역참망의 설치로 사절이나 관리 등 공무 인원이 여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물자 수송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문서 전달도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의 지배력을 각지에까지 잘 전파를 할 수 있었겠죠. 또한 마르코 폴로나 이븐 바투타 같은 여행자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몽골 제국의 동서교류가 중국과 유럽에 끼친 영향을 좀 말해봅시다.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일단 원대에는 이슬람의 천문학과 수학이 중국에 전해졌다고 했고요. 그쵸? 그래서 곽수경이라는 사람이 뭘 만들었다? 우리 아까 배웠죠? 뭘 만들었다? 수시력을 만들었다. 달력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달력 같은 거. 그럼 역법을 만들었고요. 이는 중국 현지에 맞게 활용되었는데 대표적인 예가 곽수경이 만든 수시력이라고 했고요. 한편 중국의 화약과 나침반, 인쇄술이 서방에 전라되어서 르네상스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몽골 제국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수업에서는 이제 한반도와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